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한 해 재단 전입금 3,000원. 예, 3천만 원이 아니고요. 3,000원 이었습니다. 상지대학교 이야기입니다. 김찬국 전 연세대 교수, 한완상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또 미디어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이셨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런 신망 높은 원로들이 총장으로 추대돼서 민주대학의 기반을 다져왔던 이 상지대학교. 김문기 일가가 슬그머니 장악을 하더니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됐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YS 정권 초기에 날렸던 김문기 아니었습니까? 교육 입학 비리로 날리던 사람이 날아갔죠. 예, 날아갔는데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YS 때만도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명박근혜 정권 7년, 8년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사학법을 갖다가 사회이사가 말하자면은 그 사학재단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사학법을 재개정해달라고 밖에 나와서 뭐 물론 몇백 명 안 모였습니다만은 촛불 시위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국회의원 숫자가 한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이 이 국회 과반을 거의 점하고 있었던 열린우리당을 누르고 예. 사학법을 재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자들이 들어가는 그게 아마 재개정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학 비리로 물러났던 재단의 이제 전 오너들이죠, 일종의 예. 이사장들을 복귀할 수 있도록 이명박이가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말하자면은 김문기가 복귀하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슬그머니 이 전 비리로 쫓겨난 일가들의 손을 들어주고 재단 이사로 복귀하고 드디어는 재단 이사회가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출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예.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2010년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문기 옛 재단에게 정의사 추천권을 줘서 비리 재단 복귀의 길을 터주긴 했지만 네. 비리 당사자는 배제하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단 말이죠. 당연히 김문기 씨는 배제가 돼야 합니다. 뭐 그의 비리 당사자니까. 그의 뭐 자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그 비리 당사자는 아니니까 뭐 그런 사람 앞세우든지 말든지 하여간 김문기 본인은 나서지 마라. 이런 식으로 MB 정권 때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이번에 총장이 됐단 말이죠. 예. 예, 뭐 그런 거죠. 뭐 그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거고. 예. 그 정의사 추천권을 김문기한테 준 것 아닙니까? 예. 김문기한테 추천을 받은 정의사들이 야, 나 총장으로 선출해 하니까 선출한 거죠. 네. 이건 이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겼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예. 사실 문제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의 대통령이 옛날 그 사학재단 이사장을 했고 사학법을 재단 이사장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촛불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네. 교육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일단 상지대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수나 학생들은 김문기 씨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문기 씨 총장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이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예. 사학 비리 전과자들의 예. 사실 이 상지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슬금슬금. 곳에서 예. 지금 곳곳에서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오히려
사학재단 비리 이사장들이 복귀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네, 지금 뭐 상지대 말고도 덕성여대, 동덕여대, 광운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에서 예외 없이 비리재단이 복귀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네. 결국 이 상지대 김문기 총장 선임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수가 결국에는 나머지 비리재단에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그런 역효과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아마 이 사학분양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옛 이사장 측이 예. 복귀하게 된 그런 일종의 비리 재단 관계자들도 네. 김문기한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예. 아이, 나도 왜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는 거야. 우리까지 피복에. 예. 그런 이야기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적으로 명분이 안 되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다. 예. 라고 하면 그래도 예. 하여튼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에는 맞는 얘기인데 그 입학금을 말하자면은 그 특례 입학 비슷하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입시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은 아직도 불가능한 기업 입학제를 최초로 도입한 그렇죠. 김문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났던 사람을 또 게다가 대학의 총장으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또 점쟁이를 써서 네. 이렇게 교수 면접 볼 때 보게 했다는 그런 설도 있었죠. 점쟁이를 면접에 봤다는 사람은 뭐 또 유명한 분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모 씨라고. 예. 예. 김문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엽기적인 사학 운영의 대가였는데 말이죠. 그 제가 그 역술인 점쟁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김문기 씨가 네. 그 교수 신규 채용 면접을 보는데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지대에서 본 게 아니라 서울 파고다 가구점 안에 사무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파고다 가구점 안에 사무실? 예. 그 가구점을 운영했던 모양이죠. 네. 그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김문기 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재단 관계자처럼 전혀 생기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역술가였습니다. 점쟁이구만. 역술가의 몫은 뭐냐? 온순한 사람인지 아니면 말썽 일으킬 사람인지 관상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술인과 이사장 이 두 사람의 용인을 받아야 교수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교수가 되신 분들, 김문기 쫓겨난 이후에 교수가 되신 분들은 그와는 무관한 실력파 교수님들입니다. 뭐 정대화 교수라든지 김정난 교수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 김문기가 그 교수를 뽑았을 당시에는요, 이 봉급 포기각서라는 걸 또 냈어야 했다고 합니다. 봉급 포기각서? 예.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봉급을 안 받겠다. 교수로 채용하는데 돈을 안 받겠다? 예. 물론 이제 봉급은 받는데 언제든지 뭐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자, 그리고 이 학교의 간부진의 라인업을 보면은 기가 막혔어요. 총장, 비서실장은 사위. 그 산하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상지 전문대. 예. 여기는 또 매제. 한방병원 총무과장. 그리고 학교 교무과장, 회계과장, 서무과장은 사촌에서 육촌 형제, 친인척 일색이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과 기획실장, 학생과장은 친인척은 아니었지만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학교, 자기 개인 재산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상지대학교를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 그렇게 두 가지인데 했을 때 예. 상지대를 거의 김문기의 사유재산화 했을 때 예. 그때 상지대학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관선이사 그리고 그 외부 이사장이 선임되면서 상지대가 아주 눈부시게 발전하게 됐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그렇게 철옹성을 쌓아놨는데도 예. 입시 부정 비리가 터져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대로 안 살면요. 자기 친인척이 아니라 하여튼 자식들을 갖다가 앉혀놓는다 손 치더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냐, 무관하다.
변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 또 체제는 전부 교육부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아무것도 대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이 정부는 김문기가 컴백할 수 있도록 용인해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정부의 교육부 수장인 황우여 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이 사람의 그 대학에 대한 평소 인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학에 대한 평소 인식이 무엇이냐? 사유재산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학법이 만들어졌을 때 참여정부 당시에 네. 이 사립학교 역시도 공공의 감시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겠다. 이게 바로 참여정부의 사학법 개정 방안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특히 황우여 의원의 입장은 아니 그 왜 사학은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뭐 개방형 이사를 두느니 마느니 왜 간섭하느냐 이거였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 걔들이 또 학생들은 얼마나 간섭을 합니까? 예.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사학을 재단 또는 이사장의 사유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네. 그 상지대 원래 김문기 거였잖아. 김문기한테 들어줘. 도로 줘. 네. 이 기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학교를 운영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교수나 학생들은 뭐 그럼 김문기 개인 소유물이야 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단 전입금을 3,000원밖에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3,000억이라고 잠깐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3,000원. 3,000원. 3,000만 원이 아니라. 아니, 3,000만 원이라도 웃기는 거지. 예. 재단이 원래 이제 그 학교라는 건 이렇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사람이 이사회를 구성해요. 예. 그래서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재단의 출자금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을 하죠. 그렇게 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리고 교수들도 모집해서 이제 급여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모집되면은 그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등록금으로 운영하기에는 항상 그 학교 운영비에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나라에서 보조도 해주고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도 모자라는 돈은 재단에서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만든 측이 바로 재단이니까. 그래서 재단 전입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단 전입금을 많이 받는 학교일수록 그 재단이 튼튼하고 그리고 그 재단이 학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 드는 그런 재단이 아니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김문기의 그 상지대 재단은 예. 재단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상지대학교에 재단 전입금을 3,000원밖에 안 줬다는 이야기는 야 학교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학교 운영은 등록금 받아서 해. 예.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990년에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가져가겠네. 가져갈지도 몰라요. 예. 실제로 그때 뭐 온갖 친익들을 다 그 어디 앉혀가지고 급여를 빼먹어 갔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사실 학생들 등록금을 재단에서 가져간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이 3,000원의 그 김문기 이 상지대 총장 컴백 이 사안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토크 맨 앞에다 갖다 놓았고요. 네. 김영삼 정부만도 못한 시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갔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재단 전입금 3,000원 이거 최초 보도한 신문이 조선일보거든요. 네. 조선일보조차도 안 되겠다라고 낙인 찍은 김문기가 컴백했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가 조선일보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돌아갔다. 말 그대로 막장이지 그러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건? 그게 막장이죠. 예. 아니 그 교황 방문했을 때 예. 사람들 그 세월호 유족들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그 뒤에 뻘쭘하게 써가지고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아니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해줘서 고맙다. 박근혜가 그 교황께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자기가 위로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무슨 의도를 읽었냐면요. 세월호 참사 국면이 있든 없든 나는 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독선을 읽었습니다. 그 어제 라디오 비평에서 그 누구야? 홍시호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없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을 갖다가 박대하는 이 정권에게 가장 표를 많이 주니까 그 따위 취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나. 아니, 불량식품을 만드는 회사 물건 많이 사주면 불량식품 계속 만드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쓰레기 주워가지고 폐지 주스 사시는 분들이 박근혜 정권을 지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참 안쓰러워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더없이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 삶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고요. 대학 등록금은 한 푼도 안 내도 되고요. 아니, 도리어 학교 가기 위해 등교하는 교통비도 주고요. 또 실업 상태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의 국민처럼 살 수 있는 권리를 왜 우리는 요구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복지 입국으로 가는 길, 그런 길로 가게 되면은 나라가 거덜난다. 아니, 나라가 거덜나기는 북유럽은 잘 살기만 하더만 보니까. 이런.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예. 결국은 이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이 진짜 우리 사회의 한 5%에서 10%만 돈을 갖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나머지는 다 힘들어요.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11,000원씩 조합비를 납부하는 분이 11,000명을 넘었은 미래통합 국민TV는 진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건데. 네. 다들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소비를 안 하니까 국민경제 전체가 힘이 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스위스는 물론 그 부결됐나? 네, 정확하게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 국민에게 아예 기본소득을 나라에서 주자는 그런 안까지 발안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는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보장함으로써 그 국민들이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줘야 그 나라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고 물건을 만들어도 사야 될 사람이 사줘야 어떻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사줄 놈이 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허덕허덕 되는데 물건을 만들면 뭐 하겠냐고요. 예. 그래서 복지 자체가 바로 성장의 원동력이다. 예. 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 정권은 여전히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딱 해놓고 선거만 끝나면은 무슨 얘기야? 그 사학재단은 당연히 사학재단 사유재산이지. 라는 식으로 예. 돌아가고 마는 거죠.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발의가 됐고요. 스위스의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 발의안에 지난해 10월이군요. 지난해 10월 12만 6천 명이 이렇게 발의안에 서명을 했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국민투표에 붙여져 가지고 부결됐다고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올 7월에 나온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나도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하튼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뭐냐면은 예. 모든 국민들에게 월 한 20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를 국가에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기본소득 그 법안이에요. 예. 어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에서 들으면 좀 황당하지.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스위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아주 강소국이죠. 예. 그런 나라에서 기본소득 발의가 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계속 심화되고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모든 사회의 부가 일부 극소수에게 집중이 되니까 이 사회 전체가 점점 그 탄력을 잃어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른바 서민들 예. 또 서민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산층이 좀 뭔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예. 그 사회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예.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21세기까지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그들 중산층과 서민들의 구매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고 말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돈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서는 신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그 돈을 공급해 주자. 우리나라처럼 이명박이 같은 인간은 삽질을 해가지고 공급해 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근로는 돈을 거의 안 보내고 재벌들하고 띵까띵까 나눠 먹는 이런 뭐 이상한 별정들도 나오는데 여하튼 그렇게 돈을 푸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결국은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든 주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또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정권 지금 최경환 부총리도 보면은 지금 주택정책이라는 것도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집이 매매가 안 됨으로써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집 많은 집부자들을 위해서
대출 많이 팍팍 해줄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고 집을 사라. 이런 정책 아닙니까? 예. 그래, 뭐, DTI 규제를 푼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저는 그게, 그냥 막판에 집 여러 채, 수십 채 사가지고, 지금, 집값 안 오르고 해가지고, 손해보고 있는 집부자들을 위해서, 결국 그것을 소비를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집 두 채 있는 사람, 집 두 채 이상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집값에 대해서 그 대출 비율을 지금 한때는 50% 미만이었는데 지금 70% 80% 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집값이 폭락해버리면은 집값보다도 대출 금액이 더 많아가지고 집을 날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희생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가진 것 없고 돈 적게 버는 서민들. 네. 그리고 거의 중산층에서 하층 계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땅의 대다수의 과거 중산층들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서 스위스의 기본소득 네. 채택을 묻는 국민투표를 했지만 부결됐다. 서영석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한겨레에 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 잡습니다로 해서 정정이 됐습니다. 발의는 됐지만 아직 국민투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부결된 게 있는데 그게는 기본소득이 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구만. 네, 그렇습니다.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구만. 그러니까 서 이사장님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네. 이제 한겨레가 오보를 낸 거죠. 예, 오보에. 그래서 어디서 얼핏 본 것 같더라고. 예, 맞습니다. 국민투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게. 하여튼 그 획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나라에서 대준다는 거 아닙니까? 실효수당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스위스 시민일 거야, 개념이. 네. 시민이기만 하면은 일단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치란 국민을 굶기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정확한 겁니다. 국민이 굶어 죽는 이런 정권은 있을 필요가 없는 정권이죠. 이명박 정권 때. 물론 이제 병원이 있었고 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배고픔 속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작가 한 분. 이 성함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렇죠. 이런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정권이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제 복지라는 거는 그 돈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왕창 내가지고 일도 안 하고 팽팽 노는 인간들에게 갖다 준다라는 것이 과거 복지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이른바 기득권자들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빼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내한테 세금 왕창 뜯어가가지고 못 사는 놈들한테 떼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아시겠지만은 이게 부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사회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의 7, 8년이나 이렇게 많이 바꾸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예. 학교에서부터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공부, 교양을 그리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이럴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일시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에서도 빼빠지게 공부만 해가지고 스펙 쌓아서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우리 사회 1%도 안 되는 10대 재벌 그룹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생 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없으면은 아예 출세할 기회마저 원천 목재 당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네.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한 이야기인데 이른바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네. 정치인, 언론인, 대기업, 종사자, 공직자들, 출신들, 요즘 신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강남입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그 전에 명문대 보면은 강남 출신들이 그야말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요. 외고 나와서. 네. 이게 강남에서 태어나서. 예. 강남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예. 아니면 이제 외고나 특목고를 갔다가. 네.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네. 졸업을 해서. 네.
재벌 그룹에 들어가는 예. 이런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 문화예술 분야 있잖아요. 여기는 폭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다 강남이에요, 요즘에 보면. 아니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사회인 거죠, 한마디로. 예. 이게 물론 이제 아무래도 뭐 저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환경이 좋으면 보다 더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기회마저 원천봉쇄 당하는 예. 이런 사회가 바로 옛날 귀족 봉건 사회입니다. 그렇죠.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예. 전 국민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사회. 그래가지고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그 귀족 사회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결코 좋지 않죠. 그래서 기회균등을 실천을 하려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인간들한테 니들이 부당한 환경 속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시간 많이 내라. 그리고 니들이 계속 돈을 잘 벌어가려면은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구매력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회균등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일단 그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네. 그래서 복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복지가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는 이런 정권이 들어서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 참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예. 아니, 진짜 게시판에 뭐- 올라와 있네. 그 굶어 죽은 작가 이름 최고원 작가라고. 굶어 죽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많이 아팠고요. 일이 없었고요. 이 와중에 배고픔을 호소했던 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아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참 그래도 훌륭한 결국은 재원이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예. 그 제 목숨 다 살지 못하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분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네. 국민들에게 삶을 보장해주는 예. 이게 이제 그 복지국가고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가 바로 그런 형태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민 중에 그 당시 뭐 외환위기 극복하는 차원에서 많은 실직자가 양산되고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네. 굶어서 얼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안타까워했거든요. 네. 그 개인의 불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국가가 못나서 그렇다라고 자책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이 뭐 요즘엔 비일비재한데도 이런 걸 안타까워했다는 얘기 이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가 왜 이렇게 팍팍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그 어떤 불행과 또 고통을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환해 버리는 거. 그 참 권력자로서는 그게 손쉬운 판단이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그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공감을 해주는 분, 그래서 이 교황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온 사회가 신드롬처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요. 어제 교황께서 삼종미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 기도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Dear brothers and sisters, at the end of our Mass, we turn once more, Queen of Heaven,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to heaven, 이 거룩한 미사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에 모이신 성모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성모님께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그리고 희망들을 봉헌합니다. lost their lives 우리는 특별히 in the sin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인 대재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당신의 평화 안에 맞아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나선 이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슬픔 속에 하나가 되었으니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성모님께서 우리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 존엄한 인간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도록 간청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이 고상한 나라와 그 국민을 지켜주시도록 성모 마리아께 간구합니다. 또한 아시아 전역에서 이곳 대전교구에 모여온 모든 젊은이들을 성모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복된 계획에 따라 평화로운 세상의 새벽을 알리는 기쁨에 넘친 전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제 교황을 뵌 세월호 유족분들 말씀은 진심으로 그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사고 발생 122일이었거든요. 122일 만에 처음 존중받은 느낌이다. 큰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교황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상실입니다. 예? 국격 상실이에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진짜 자국민이 교황을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실 이것뿐이 아니었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라는 뭐 사건. 내라는 뭐가 아니에요. 내란 음모는 무죄로 이미 드러났죠. 내란 선동이라 참. 내란 선동 사건이라고 이름 바꿔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야? 지금 교황께서 김영호 씨를 지금 만나 뵙고 있네요. 지금 교황께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농성 중인 광화문 단식 농성장의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지금 김영호 씨 단식 34일째. 제가 편지 하나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편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가 품 안에 있는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세월호. 편지를 교황께 전달을 했고요. 예, 교황께서 지금 김영호 씨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황께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단식 농성 중인 현장에 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이렇게 직접 아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항상 어렵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기 보면은 지금 평화방송 텔레비전 육성을 잠시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고 이걸 아마 평화방송이 받아서 보내는 이런 형식일 거예요. 예, 오늘 이 잠시 후에 있게 될 시복 미사 이 실황은 KBS가 중계를 하고 평화방송을 비롯한 다른 여타 방송들이 수중계 받는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교황께서 시복 미사가 이제 예정된 광화문을 지금 찾았습니다. 광화문을 찾아서 차를 이제 일부러 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광화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현장에서 이제 차를 멈춰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3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용호 씨, 유민 아빠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또 유민 아빠는 품 안에 있던 편지를 교황께 전달을 했고, 교황께서 이걸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까 그 세월호 유족들 이야기대로 122일 만에 예. 비로소 존중받는 사람 대접받는. 예. 예. 에휴, 참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예. 교환 방안을 준비한 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강우일 주교 아닙니까? 강우일 주교께서는 사실은 제주 교구장이고요. 제주 강정마을의 주민들의 그 생존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소에도 많은 애정과 또 이 사목적 포용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방안준비위원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셨을 때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가슴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세월호 배지? 배지, 예, 네. 배지를 달기도 하시고요. 또 그렇게 직접 앞서 들으신 삼종미사에서 이렇게 또 세월호 유족들을 언급하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 바로 이 시각 3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를 만나시고요. 예. 국가가 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교황이 대신하시니 참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예. 세월호 유족들 어제 그 대전에서 이 교황을 만났을 때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예. 이게 무슨 을사 무슨 조약인지 이런 그 을사 늑약이라고 그러지. 예. 헤이그 밀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전 세계에 호소하러 간. 예. 그게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1910년에 살고 있습니까? 1905년에 살고 있습니까? 박정희 때 핍박받는 사람들이 외국 언론에 호소하고 하던 그런 거하고 참 생각이 오버랩돼 가지고요. 참으로 비참함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뭐 교황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자체는 아름답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교황의 그런 포용력 예. 존경스럽긴 합니다만은 예. 그게 자국 내에서 예. 해결을 못하고 교황 뒤에 뻘쭘하게 서가지고 유족들을 만나는 박근혜의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참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 10시에는 이제 시복미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게 되고요. 우리 국민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국민 라디오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을 진행하시는 맹경순 베로니카가 네.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하면 개신교에선 성경봉독으로 알려진 그런 순서인데, 예. 지혜서의 일부분을 이제 낭송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오, 그래요? 예. 맹경순 아나운서께서요? 예. 와. 우리 맹경순 아나운서는 그 평화방송에서 아나운서 실장을 하셨고, 네. 평화방송 개국 멤버시기도 하고, 또 뭐 주요한 이런 천주교 관련 행사에 또 대담자로 사회자로 나섰던 분입니다. 그럼 뭐 맨날 여기 제 시간 바로 앞에 네. 방송을 하셔서 예. 뭐 그냥 방송인 줄 알았더니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가톨릭계에서는 정말 명경순 우리 아나운서는 큰 위상을 가지신 분이고요. 명경순 아나운서 뭐 잘 아시는 대로 동아 투위 멤버시죠. 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남편분 김덕념 아나운서 역시 동아 투위 투쟁 때 함께 이렇게 농성을 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해직이 되고 난 뒤에는 언론계를 떠나셨죠. 예. 맹경순 아나운서도 동아방송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서희 사장님. 네. 우리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그 현실,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훈이나 많아. 참으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습니다. 이걸 우리 자체에서 해결 못하고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면은 그 불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튈까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지도 않고
세월호 유족들의 주장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가반수를 점하고 있고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죠. 무슨 교훈입니까 하고 투표 안 하고 사람 잘못 뽑으면은 이런 일 당한다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는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아, 오늘 광화문 꽉 찼네요. 예. 이런 적이 있었나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보기 힘들었던 광경인데 말이죠. 예. 뭐 이제 저런 것도 있겠죠. 교황께서 특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 남다르죠. 예. 이게 천주교계의 그 행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적어도 이 시복 미사의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 국민적 행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뭐 제가 여러분의 교황님들을 봤습니다만은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야말로 특히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소외받고 핍박받는 자들의 아버지다. 예. 그냥 파파라는 그 교황의 영문자 명에 예. 걸맞는 예. 그런 분이시죠. 예. 그 살아온 이력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특히 이제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황에 대한 이런 환호가 예. 그게 단순히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보내는 경의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 팍팍한 삶에 대해서 한 줄기 위로와 네.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저런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교황의 얼굴이라도 직접 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느낌이고요. 특히 이 박근혜 정권의 덕도 많이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고 초려를 해서 모셔온 교황이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동아일보. 오고 초려를 해서 그 박근혜 정권에게 덕을 받다는 게 아니고요. 네.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을 하도 피곤하게 하니까 예. 오히려 교황 한국을 방문한 우리 교황의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예. 그 열광이 더 거세지는 게 아니냐. 예. 역설적으로 덕을 받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오고초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까? 오고초려에서 저는 오고초려에서 정말 박근혜 때문에 교황께서 오셨다면은 와가지고 그 완전히 박근혜 연맥이고 있더만. 참. 아니, 박근혜 봐요. 최대 업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주교계에서는 부인했어요. 그렇지 않다. 아시아 청년 대회를 비롯해서 시복 미사 이건 뭐 예정된 행사였고 그동안 쭉 교황께 한국 이런 천주교가 요청을 했던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보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고초려해서 모셔온 거다. 오고초려 같은 소리하고 있는. 오고초려해서 모셔온 게 맞다면 이거는 박근혜 최대 업적이다. 본인에게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니 와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이제 이거 뭐 교황의 그 행동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애써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광화문을 돌면서 그 세월호 유족들 이 정권이 극력 외면하는 예. 오로지 교황 뒤에 서서 그냥 씩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런 박근혜 정권 예. 이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34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네. 김용호 씨, 유민 아빠 예. 손을 직접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차에서 내려서 차에서 직접 내리셔가지고 이건 박근혜 정권에게 보내는 그야말로 거대한 빅여시입니다. 예.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저 교황께서는 독재의 그 압박이 강했던 아르헨티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시대를 경험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 의식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고 처리해가지고 빅년 먹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옆에 있을 때 교황님의 그 표정을 제가 봤는데 뭐 웃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해와 상생 뭐 이런 거. 그런 말 없었어요. 정의. 네. 평화도 정의의 결과다.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어떻게 쿼터를 써서 악용할 만한 멘트가 없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뭐 평화 가지고 악용을 했더만. 예, 한반도 평화. 이건 뭐 북핵에 대한 비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싶었던 거지.
아니 또 북핵은 비판받을 일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빅뉴스는요. 네. 저겁니다. 네. 세월호 유족들이 팽목항까지 800km를 뭘 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900km 하고요. 네, 뭘 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6kg짜리 6.5kg짜리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상을 담은 그 십자가를 유족들이 교황님께 예. 이거를 기증하겠다. 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티칸으로 갑니다. 예. 뭐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정을 미뤄볼 때 예. 거기서 뭐 홀대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것 자체도 예. 이 정권에게는 그야말로 수치죠, 수치. 예. 얼마나 나라가 제대로 일을 잘못해가지고 예. 그야말로 생목석을 잃었으면은 그 예. 부모들이 이렇게 피를 토하고 하늘 토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무려 800km, 900km를 걸어서 예. 팽목항까지 가겠습니까? 예. 그 상징을 교황께서 가지고 바티칸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떤 애청자분이 지금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지금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때였다면은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을 텐데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약한 자부터 챙기시는 교황님 참 멋있는 투샷이었을 텐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보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매치가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 때 부시가 들어섰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내내 부시였죠. 오히려 예. 독재 정권 때 클린턴이 있었어. 또 이명박 정권 들어서 오바마가 됐고요. 오바마도.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돼. 매치가 안 돼, 이게.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교황님. 공화당 정권이 들었으면 정권 바뀌겠네. 예, 정말 오늘 교황님의 시복미사 앞둔 이런 행보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정말 교황께 이렇게 사실 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장로? 네? 아니 목사? 무슨 부인을 좋아하시는 뭐 이런 이런 아니, 분들 내가 보면은 교황만도 못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목사님. 종교를 그야말로 공회로 전락시킨 네. 그런 어떤 분들 생각하면은 종교가 과연 이 사회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싶었지만 이 시대 마지막까지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종교에게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됐고요. 그런 역할을 교황님께서 아주 제대로 해주고 계신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목사들이 하도 개지를 뜨니까 네. 개신교도의 숫자들이 감소 추세 들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예. 교황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달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 강우일 주교님만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교황님 옆에서 계속 통역을 맡고 계신 신부님이 계세요. 정재천 신부님. 이분도 강정 해군기지 반대 미사를 지원하고 참여하셨던 그런 아주 뜻깊은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좋은 분들이 교황의 이번 방한 때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주관을 하시니 이래저래 참 마음이 든든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기 음악을 한 곡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예. 네. 할렐루야 한번 들어볼까? 예? 그 할렐루야 말고 그럼 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한 1년 전쯤에 그때 전해드렸던 노래였던 것 같은데 바다라고 있습니다. 바다. SES의 바다. 예. 바다가 불렀던 내 발을 씻기신 예수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가톨릭 성가기도 합니다. 예. 이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희망샘님이 대통령이 오고 처리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웅산 수치여서를 초청하는 건 어떨까요? 예. 다비드 비아님이 지금 TV에서 비추는 저곳에 경찰 버스가 안 보이는 것이 참으로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복식을 하기 위해서 교황께서 방한한 것 아닙니까? 네. 이 시복식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시복식. 네. 저는 대략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도 버렸던 이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순교자들에게 제대로 된 위상을 드리지 못했던 거죠. 훈장 추서 같은 그런 의미의 시복이죠. 그렇죠. 천주교에서 이런 행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시복식이 있고 시성식이 있습니다. 시성식. 예. 시성식은 이제 성인으로 되는. 성인으로 높이는 거고요. 김대건 신부가 바로 그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복식은 복자라고 부르는데요. 예. 복자로 높이는 행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예. 이제 굳이 계급을 따지자면은 예. 복자가 성인의 전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이미 복자들이나 성인들은 다 예. 훌륭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미 천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천국의 너무를 높이자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 그들을 높이고 기림으로써 그들의 길을 본받자 그런 취지로 이제 하는 게 그렇죠. 시복식이고 시성식이죠. 예. 아까 우리 교영국장 얘기했다시피 오늘 124명입니다. 네. 124위라고 그러는데요. 예. 시복식은 사실 세계 천주교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시아권이나 유럽을 제외한 네. 전 권역에서 천주교는 불행하게도 대포와 군함을 앞세우고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더 그랬는데요.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식민지 경영의 수단으로서 천주교가 전파된 네. 이제 그런 이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예. 대한민국만큼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바로 스스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수입해가지고 깨치고 네. 스스로 예. 신앙을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한국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긴다는 얘기를 제가 천주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는데요. 네. 그 초기에 순교당하신 124위, 과거 1984년인가 5년인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와가지고 103인에 대한 시복식을 했어요. 예. 이번에 124위의 이제 시복식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 참 복되고 예. 아름다운 행사죠. 예.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 네. 순교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절개를 지키신 분을 후대라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못했지만 그 후대라도 기념하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그런 교훈 아니겠어요? 네.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임기 초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혹은 과거에 유신 이런을 비롯한 군사정권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 이분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념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렇게 그 시절 당신이 한 일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줘야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야 이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일걸요? 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역사에 남을 일이겠구나.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인식을 사회 전반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민주화 운동, 유공사업들을 벌이도록 이렇게 지시했던 과거가 있거든요. 예. 결국 124위에 대한 네. 시복식 역시 천주교란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했던 분들을 기리고 네. 이를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융성하게 한다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오히려 이
이명박근혜 정권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올바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결코 역사의 외면을 받지 않는다. 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저는 좋은 그 영향을 미치리라고. 나쁜 권력은요. 니들 이렇게 나오면은 해만 입는다. 손해만 입는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사법적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증하고 경찰서 나와라 들어가라. 재판장에 서고. 하는데 CCTV를 갖다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운영하지 않나. 그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뉴스 K에서보다 너무 많. 벌금 때리고 감옥 보내고 이게 뭐겠어요? 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황의 이번 시복식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불의에 한가하라. 뭐 교황의 이런 또 아름다운 시복미사, 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유공 사업, 이걸 제가 엮어서 얘기했는데 좀 무리하게 또 하나 더 엮는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이걸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몽주 전 의원 아닙니까? 아니 BBK 의혹 제기해가지고 본인에게 도움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이명박의 당선은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그걸 계속 쟁점화하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죠. 결국 지금 정봉주가 뒷감당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쫄장부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찌질이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협력해가지고 국회에 뺏지나 계속 달고 가려는 그런 뭐 지금 130명에 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다수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그러니 소수만 저렇게 열심히 뛰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의에 한가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감동이 되네요. 여기에 불의에 맞서는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다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을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다음 대통령 나옵니다. 그건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온갖 고난과 갓난 신분을 무릅쓰고 교황께서 방한해서 124위에 대해서 시복식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은 희생과 많은 눈물을 쏟게 만들지만은 결국 정의는 승리합니다. 두고 오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렇게 이름을 남깁니다. 124위의 우리 시복식의 주인공들, 이 순교자들, 그분들이 그렇고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어제 교황께 드리는 편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전달했죠. 굉장히 깁니다. 이걸 좀 제가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황님, 저희의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세월은 한국말로 흘러가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배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 가족들 시간은 흐르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글을 쓰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부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숨을 쉴 때마다 보고 싶다. 한탄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식은 이름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 불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시신이 상할까봐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종돼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10명이 됩니다. 우리는 죽은 아이라도 찾았지만 그들은 DNA 확인이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게 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4명이 배를 탔다가 엄마는 시신으로 돌아오고 아빠와 7살 아들은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해 5살 딸만 남은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5살 딸은 엄마, 아빠, 오빠가 나만 두고 이사 갔다라면서 울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화재 현장에 직접 달려가 구조 활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방차보다 먼저 달려가
법원이 판결 내렸을 때도 어영부영 넘어간 정부와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화재의 숨은 원인이 드러났고 피의자들은 호된 심판을 받아야 했다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 천주교회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수백 명 신부님, 수녀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이 쓸모없도록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 사법기관과 국회, 심지어 언론은 가족들 요구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구는 단순합니다. 가족들이 죽어간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왜 위험한 배를 바다에 띄웠는지,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방송은 천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고 해양 경찰들이 제대로 구조도 하지 않았는데 대대적인 구조 작업 중이라고 거짓 방송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가족을 무시합니다. 언제든 찾아오라더니 청와대 가는 길을 경찰이 막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나 봅니다. 대통령은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던.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그조차 알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사를 조사하는 책임 여당 국회의원은 가족을 모욕하는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항의하는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러 크게 다치고 있습니다. 사고에 무능했던 정부와 여당 공권력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거짓말과 기만으로 일관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소권, 수사권이 있는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돈을 달라는 것도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어간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서 참사의 원인이 된 부정부패가 바로 잡혀서 다시는 우리처럼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해에도 몇 개씩 벌어지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아는 국민들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에서 힘없는 국민들만이 우리에게 국가였습니다. 죽은 아이들 중에는 교황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제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고 한 박성호가 그 아이입니다. 성인 집안의 김웅기도 예비 사제였습니다. 장준영 학생도 사제의 꿈을 꾸었습니다. 외동아들이던 최성호, 엄마가 새로운 직장을 잡도록 같이 공부하자고 했던 건호도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이혼 이후 두 딸을 어렵게 키우던 유민 아빠는 유민이를 잃고서 30일 넘는 단식으로 온몸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보석 같은 내 아이들, 눈앞에서 잃어버린 아이들, 교황님, 우리 가족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왜 죽었는지는 밝혀야 죽어서라도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꿈에라도 보고 싶은데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지 꿈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입던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다니지만 그마저도 다 낡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존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친구를 두고 왔다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생활했던 교실에 찾아와서 책상줄을 맞추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같은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 멈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가 죽음 같은 고통이고 뼈가 아프고 심장이 녹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못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말라 기도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우리 자식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가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만이 아닌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 모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님, 진실을 찾는 길만이 저희들에게 멈춘 시간이 흐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죽어간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도록 살펴주십시오. 이 모두가 부정부패와 냉담한 현실 속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월호 가족 일동 드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네. 김용호 씨가 교황께 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네요. 나왔습니까? 예. 친필로 교황에게 쓴 편지를 담은 노란색 봉투를 교황에게 전달하면서 한 말. 네. 그 노란 봉투 전달하는 거는 이제 아마 TV 보신 분들은 다 봤을 건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15일. 예. 대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유족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식 중인 유민이 아빠를 광화문에서 안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께서는 뭐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네. 예상은 했었는데 딱 부러지게 예스라고 안 했기 때문에 예.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상의 그런 배려와 포용을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많이 감동하고 감격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시성 행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교황이 좌정한 가운데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시민과 천주교 신자들이 또 함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교황님 진실을 찾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도록 왜 정권은 아무 일도 못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 세월호 진실을 밝히려는 이런 움직임이 말하자면 정권을 전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면은 그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이 과도하게 이 방어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밀리면은 계속 밀린다 이렇게. 아니 근데 거죠. 사실 그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서 네. 세월호 참사의 그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지지를 더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안 밝히려고 또 아울러 이거는 정권적 책임이 아니구나. 라는 또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예. 저거 박근혜가 잘못한 거 틀림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안 하려고 그러지. 예. 그날 7시간이나 어디 도망갔다며. 예.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권 책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진짜 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안 그러면은 예. 이게 지금 이런 불가사의한 그런 정권의 대응은요. 결국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직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이렇게 빈틈과 약점을 여지없이 노출하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실은 이 공직사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민이 아빠 34일째 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유민이 아빠가 어제 광화문에서 떨어진 서울 광장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안 되면 여기서 그냥 죽겠다. 자기는 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정권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법체계 근간도 아니에요. 법학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220명이 넘는 학자들이 그랬고 또 대한변협 역시도 유족들의 바람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안 이거 문제 없다. 이거 대한변협이 어떤 단체입니까? 사실 민변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고루하고 또 좀 정권 친화적인 그런 단체거든요. 예. 그런 단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걸 뭐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하여튼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더만. 자기들만의 형사사법체계예요. 보면은 아니 그렇게 사법체계를 국민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그러면은 쿠데타를 왜 했어? 쿠데타도 쿠데타고 지금 김문기가 어떻게 다시 총장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춘은 전대미문의 유신헌법 왜 만들었어? 이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헌법의 그렇죠. 근간을 흔드는 건 괜찮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면 안 돼? 이건 뭐 마치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제약하고 도로교통법 이것만 갖고 시위대를 조졌던 이명박의 과거 행태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아 짜증납니다. 오늘 이 세월호 국면 이 가운데서 벌어진 교황의 방한 또 오늘 이어졌던 교황이 유민 아빠를 만나준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도움 됩니다. 여기서 더 그냥 버티고 더 이제 그야말로 강팍하게 나온다. 이거는 정권의 부담을 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정치권의 한계는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원해 주는 것은 정치권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김무성이가 한참 몰릴 때 약속했던 특검 추천권을 야당한테 주겠다. 뭐 그걸 또 추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특검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여당이 양보하면은 4명 다 야당이 추천하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법무부 차관인가 하고 법원행정처장하고 뭐 당연직 3명을 빼면은 이제 4명은 정치권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7명이 특검을 이제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새누리당이 우리는 추천 인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하는 사람 4명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4명이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중립적이고 그런 사람을 특검에 추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마 김무성이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또 김무성이가 뭐 풀었다고 또 온갖 또 난리를 치겠지. 예, 지금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김무성을 못 키워줬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면은 네. 자기들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질시하는 세력이 지금 주류인가 봐. 김무성이를 못 키워서 안달이야. 박영선의 그 불가사의한 미스테리도 항상 불가사의하거든요. 아니 그 이전의 행적을 보고 상식에 비춰보면은 이른바 3대 잠깐만요. 네. 지에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맹경순 베로니카의 독서였습니다. 지혜서 말씀을. 독서 하니까 좀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독서죠. 성서를 읽는다. 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봉독이라고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에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독서라고 합니다. 예. 동아투이 출신이고요. 평화방송 아나운서 실장 지냈고 2007년에는 또 한국 아나운서 대상을 수상했던 천주교 신자 맹경순 베로니카. 우리 국민라디오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을 진행하시는 방송인 맹경순 선생의 지금 독서를 함께 생방송으로 들으셨습니다. 예. 아, 참.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교인들을 상대로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의롭게 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셨네요. 네. 너무나 감동적인 오늘 시복식. 잠시 후에 또 교황께서 이렇게 또 강론의 말씀을 하실 텐데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이 실황은 KBS와 SBS 또 평화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시복식 이전에는 SBS가 중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SBS는 시복식은 KBS가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전에 그 사전 행사는 또 이게 지상파들끼리 저희들끼리 나눠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게시판에 보니까 SBS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야 뭐 저기 항상 인터넷으로 보니까 할 수가 있나. 앞으로 TV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전파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접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시대를 저희는 예견을 해서 모바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이 드라마 시청의 패턴이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니 그 시간 기다려서 10시 40분에 드라마 해야 돼. 나 지금 들어가야 돼. 본방사수가 없어. 옛날에는 진짜 인기 드라마는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야말로 이 IPTV가 특히 그걸 부추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보면은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는데 특히 그 여성분들 지하철에서 보면요. 그 여성분들은 대부분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봐요.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더라니까. 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시대에 맞는 매체로서의 이제 국민TV, 국민라디오인데 뭐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에 해당하다 보니까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점령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팟캐스트 순위로만 보자면은 저희는 뭐 팟캐스트계 KBS예요. 그렇죠. 한지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팟캐스트가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이제 팟캐스트 하면은 낙곰수 때문에 사실은 팟캐스트야말로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매체인데 낙곰수가 팟캐스트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사실 낙곰수가 없었다면은 팟빵도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팟캐스트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제 낙곰수가 보여줬고 거기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게 바로 국민 라디오죠. 만약에 팟캐스트가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요? 이 매체 환경이. 인터넷으로 하고 있겠지 뭐. 인터넷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와야 들을 수 있는 뭐 옛날 라디오 21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뭐 휴대폰으로 들으니까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또 우리 아마 이제 등사기로 유인물 만들었어요. 삐라 뿌리고 있겠지. 그리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그렇죠. 아니 우리 교육국장은 면적이 넓어서 고문하는 놈들 좋아하겠어. 근데 진짜 고문을 겪으신 분들은요.
그때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없죠. 아파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짓밟아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자체가 일생의 트라우마로 남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존심을 뭉개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절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문의 흔적을 남겨서 세상에 알렸던 김근태 선생 같은 분도 있고요. 김근태 선생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고문 후유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죠. 계속 콧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게 바로 고문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정치의 복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종교적 복자들도 계시고 참 소중하지만 이 정치권에도 그런 복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국민 TV가 진짜 큰 매체가 되면은 예. 그런 정치권의 시복식도 한번 해야 되겠네. 예, 그렇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러한 그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주의 퇴행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가지는 않는 그런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좀 공지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다음 주간은 휴가를 좀 다녀오고요. 토요일엔 또 다시 벨카합니다. 생방송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럼 오시는 거요? 와야죠. 그럼 다음 주 휴가를 가더라도 정치 토크는 하시는구만. 해야죠. 예. 반갑습니다. 난 혼자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방송 안 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인사를 못 드리게 됐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또 애청해 주시고. 잘 쉬고 오십시오. 예. 휴가 한다 그러면 다들 반길 거야. 좀 쉬어! 라고. 네. 유신 완성을 꿈꾸며 내각제를 지향하는 박근혜.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100분의 1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보면은 뭐 무소불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정희도 못한 일을 하겠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질 수는 있죠. 전두환이도 네. 장서동이한테 권력 물려주려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을 김영삼이는 이인재한테 물려주려고 했지 사실은. 예. 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예. 예. 이 나라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전혀 저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네. 그렇게 되겠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변수가 아니지는 않습니다. 변수가 됩니다. 예. 또 그런 또 우리의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레임덕님은 100% 레임덕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점에 동의합니다. MB도 저 정도면은 레임덕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레임덕이 없었고 레임덕이 뭡니까?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장렬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좋은 리더십이든 나쁜 리더십이든. 하지만 조직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요. 기본적인 보수의 마지막 룰이라면 룰이라 할 수 있는 끝까지 뒤봐주기 이거 안 하잖아요. 뭐 문제되면 바로 꼬리 자르는 이런 비정한 정권과는 같이 갈 공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레임덕이 이 금명간 온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